형이 왔어? 장례식장 입구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눈빛이 떨립니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 32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민준의 빈소 앞엔 수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회사 동료들, 대학 친구들, 사업 파트너들. 하지만 단 한 사람. 가장 와야 할 사람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5살 위 형 민호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친동생 장례식에도 안 오는 거야? 이 질문에 대한 답은 20년 전 그 어두운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여러분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을 것입니다. 민호와 민준. 한때 이 두 형제는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형아, 이거 봐. 내가 그린 그림. 초등학생 시절 민준이는 언제나 형을 따랐습니다. 5살 터울의 형 민호는 동생에게 든든한 보호자였고 때론 친구였으며 때론 선생님이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그림 정말 잘 그리네. 나중에 화가 되겠어. 응. 형아처럼 멋진 사람 될 거야. 하지만 2004년 가을. 그날 이후 이 형제는 다시는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고등학교 3수년, 민준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던 그 해. 형, 나 할 말이 있어.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20년. 무려 20년간 이 형제는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도 서로를 외면했습니다. 명절에도 부모님 생신에도 심지어 아버지 장례식에서도. 두 사람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엄마, 형 오면 나 안 가. 민준아, 그래도 네 친형이잖니. 친형? 그런 사람 내겐 없어요. 어머니는 20년간 두 아들 사이에서 중재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형제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친동생의 장례식조차 외면할 수 있는 걸까요? 2004년 10월 23일. 이날은 민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민호야, 축하해. 드디어 대학 합격이다. 삼수 끝에 간신히 받아든 서울의 한 사립대학 합격 통지서. 비록 명문대는 아니었지만 민호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민호는 3년 동안 사귀어온 여자친구 수진에게 프러포즈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수진아, 나 합격했어. 이제 우리 당당하게 만날 수 있어.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는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민호야, 오늘 만나서 할 얘기가 있어. 오후 7시 약속 장소인 카페. 민호는 주머니 속 반지 박스를 만지작거리며 수진을 기다렸습니다. 30분이 지나도 수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민준 동생이었습니다. 형, 나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동생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민준아, 왜 갑자기 전화해? 형 지금 바빠.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동생이 내뱉은 다음 말. 그 한마디가 민호의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나 수진 누나랑 같이 있어. 그리고 우리 사귀기로 했어.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수진의 목소리. 민호 오빠 미안해요. 근데 이게 진심이에요. 그 순간 민호의 손에서 반지 박스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박스가 열리면서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카페 바닥을 굴러갔습니다. 너희가 뭐? 민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년을 함께한 여자친구가 5살 차이 나는 고등학생 동생과 형,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사랑에 빠진 거야. 사랑. 민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욱 잔인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동생의 방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야, 김민준. 나와. 민준은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형,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일이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배신감으로. 형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 알았어. 근데 나도 수진 누나가 좋았어. 좋았다고? 넌 고등학생이잖아.
수진이는 형 여자친구였고, 알아. 다 알아. 근데 이미 늦었어. 우리 사귄 지 6개월 됐어. 6개월. 민호는 그 말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6개월 전이면 자신이 삼수를 결심하며 가장 힘들어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수진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자주 집에 놀러 왔었습니다. 동생 공부 좀 봐줘도 돼? 민준이 성적이 안 좋아서. 수진의 그 말을 민호는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생과 자신의 여자친구는 형, 우리 진심이야. 나 수진 누나 정말 사랑해. 사랑? 너 몇 살인데 사랑을 알아? 너 겨우 17이잖아. 나이가 뭐가 중요해? 형보다 내가 수진 누나 더 잘 이해해. 그 말에 민호는 동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사실대로 말하면 수진 누나도 형한테는 의무감으로 만났대. 근데 나한테는 진심이래. 의무감. 그 단어가 민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3년간의 추억이 함께 나눴던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민호는 동생을 밀어냈습니다. 너 이제 내 동생 아니야. 다신 말 걸지 마. 형, 꺼져. 내 앞에서 사라져. 그날 밤 민호는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형제 간의 배신은 어떤 고통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민호의 삶은 그날 이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간신히 받아낸 대학 합격. 하지만 민호는 입학을 포기했습니다. 아들아, 그래도 대학은 가야지. 싫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었습니다. 민호는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체중은 15kg이 빠졌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형 밥이라도 먹어. 어느 날 민준이 방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없어 죽어. 네가 신경 쓸 일 아니니까. 형 미안해. 진짜 미안해. 미안? 네가 뭘 미안해? 네 사랑 잃었잖아. 축하해, 진심으로. 민호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민호는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방에서. 아버지가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민호는 목에 벨트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때마침 발견해서 목숨은 건졌지만 이 사건은 가족 모두에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아들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아버지는 병원 침대 옆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복도에 서 있던 민준. 17살 소년의 얼굴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진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우리 잘못한 걸까? 아니야. 우린 잘못한 거 없어. 우리가 사랑하는데 뭐가 잘못이야. 민준은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하지만 두 형제의 인생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민준은 수진과 계속 교제하며 명문대에 입학했습니다.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수진아, 사랑해. 항상 고마워. 나도 당신 사랑해요, 민준 씨. 2015년 민준과 수진의 결혼식. 물론 민호는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초대장이 배달됐지만 민호는 찢어서 버렸습니다. 아들아, 그래도 동생 결혼식인데. 어머니, 전 그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 보고 싶지 않아요. 어머니는 더 이상 권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민호의 삶은 정반대였습니다. 대학 포기 후 민호는 공사판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습니다. 야, 김민호. 여기 벽돌 좀 나르라고. 네, 명문대 출신 동생과 달리 민호는 고졸학력으로 힘든 일만 찾아다녔습니다. 연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선배 소개팅 어때? 됐어. 난 그럴 자격 없어. 민호는 사람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동생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20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2020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민호와 민주는 5년 만에 마주쳤습니다.
형, 민준이 다가왔지만 민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 걸지 마. 형,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제 좀 화해하자. 화해? 네가 그럴 자격 있어? 형, 나도 많이 반성했어. 정말 미안해. 미안. 네 미안으로 내 인생이 돌아와?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너 때문에 대학도 못 갔어. 사람도 못 믿게 됐어. 내 20대를 다 망쳤어. 그게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돼? 형, 제발 내 앞에서 사라져. 너 보기만 해도 역겨워. 민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와 달리 민준의 삶도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2022년 민준과 수진의 결혼 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요? 아무것도 아니야. 민준은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승진도 하고 돈도 벌고 아이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항상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형을 배신한 죄. 여보, 우리 형님한테 연락 좀 해보면 안 될까? 왜 갑자기? 그냥 미안해서. 우리 때문에 형이 너무 힘들었잖아. 당신, 우린 잘못한 거 없어요. 우리가 사랑한 게 죄예요. 수지는 여전히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달랐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형의 입장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내 여자를 내 동생이 빼앗아갔다면? 만약 내 아이가 형제에게 그런 배신을 당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2023년 여름 민준은 심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환자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네요. 혹시 과거에 트라우마가 있나요? 있습니다. 민준은 20년 전 그날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책감이 오랜 시간 누적되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미 너무 늦었어요. 형은 절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보셔야죠. 민준은 형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도 쓸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하지? 미안하다. 그게 다야? 결국 편지는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2024년 2월. 민준은 점점 더 심각한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여보, 약 좀 먹어요. 의사 선생님이. 됐어. 난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형이 자살하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형, 안 돼. 민준은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내가 형을 죽였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024년 3월 10일. 민준은 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수진에게. 미안해.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 형한테 너무 미안해서 살 수가 없어. 수지는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지만 그게 마지막 일 줄은 몰랐습니다. 3월 14일 밤. 민준은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수진이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준은 다음날 새벽 병원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32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남긴 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형에게.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형 인생 망친 거 알아. 이제라도 용서 구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었어. 형 부디 날 용서해줘.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동생 민준 올림. 3월 15일 장례식 첫날.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내 어머니. 민준이가 세상을 떠났어.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장례식장에 좀 와줘. 제발. 죄송하지만 못 갈 것 같습니다. 민호야, 그래도 네 친동생이잖니. 어머니, 전 그 사람 형 아닙니다. 20년 전에 이미 끝났어요.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이가
민준이가 유서에 형한테 용서 구했어. 그것도 못 들어줄 거야? 용서요? 죽어서 용서 구하면 다예요. 살아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사과했어야죠. 민호야. 어머니 전 안 갑니다.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 민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아, 넌 편하게 죽었겠지. 근데 난 아직도 20년 전 그날을 살고 있어.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자리는 끝까지 비어 있었습니다. 형님은 안 오시나 봐요. 그러게요. 아무리 그래도 친동생 장례식인데. 조문객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어머니는 빈소 앞에서 두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한 명은 관 속에, 한 명은 마음 속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사실 민호는 장례식장 근처까지 갔었습니다. 3월 16일 밤 11시. 장례식장 맞은편 카페에 앉아 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장례식장 입구가 보였습니다.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아메리카노 하나요? 민호는 5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형 부디 날 용서해줘. 동생의 유서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용서.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용서? 그게 뭔데? 민호의 주머니에는 20년 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2004년 수진과 함께 찍은 사진.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수진아, 나랑 평생 함께하자. 당연하지, 바보야. 하지만 그 약속은 동생에게 넘어갔습니다. 민호는 지난 20년을 떠올렸습니다. 대학 포기, 자살 시도, 방황의 20대, 고독한 30대. 모든 게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왜 하필 내 여자를 내 동생이? 민호는 커피잔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장례식장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수진.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얼굴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수진은 장례식장 앞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내 탓이야. 수진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서 뭐라고 해야 할까? 축하한다고? 남편 죽어서 속 시원하냐고? 하지만 민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괴로웠지만 민준도 괴로워했다는 것을, 수진도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안 돼. 난 용서할 수 없어.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결국 민호는 동생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3월. 민준의 일주기. 어머니는 아들의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아. 형은 오늘도 안 왔어.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자 남편, 아버지 김민준 1992년에서 2024년. 어머니는 옆 빈자리에 꽃을 놓았습니다. 민호가 올 자리. 하지만 오늘도 그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한편 민호는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동생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형의 어깨에 매달린 민준의 모습. 형아. 형아는 세상에서 최고야. 하하, 우리 민준이도 최고.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아, 너도 괴로웠구나. 민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동생도 20년간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것을, 그리고 그 죄책감이 동생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는 것을. 내가 용서했어야 했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주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민준의 유서 사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몰래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형 부디 날 용서해줘.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민호는 유서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형도 미안해. 근데 형은 아직 용서할 수 없어. 어쩌면 평생 용서 못할지도 몰라. 민호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넌 편하게 떠났겠지. 근데 형은 아직도 여기서 살아야 해. 이 고통을 안고서. 창밖에는 봄비가 내렸습니다. 민준이 떠난 지 정확히 1년 되는 날. 하지만 두 형제 사이의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형제 간의 배신. 그것은 어떤 고통보다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민주는 20년간의 죄책감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민호는 20년간의 분노를 안고 아직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봅니다. 용서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용서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사람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용서하지 못해 여전히 고통받는 사람을 위한 것일까요? 어쩌면 용서는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민호는 지금도 원룸에서 혼자 살아갑니다. 45살이 된 그는 여전히 독신이고 여전히 일용직으로 살아갑니다. 어머니는 두 아들 사이에서 평생의 한을 안고 살아갑니다. 수지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민주는 차가운 땅 아래 잠들어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채.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형의 입장이라면 용서할 수 있으셨을까요? 동생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사과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썰 사연극장이었습니다.